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사회복지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욕구의 개념과 분류, 둘째, 자원, 셋째는 전달체계입니다. 이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는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지닌 욕구와 문제를 찾아내고 또 이를 충족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존재하게 되는 필수 조건으로 그 구성 요소라는데 그 3대 그 구성 요소, 즉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 요소는 욕구, 그 다음에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그 다음에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전달체계, 이 세 개가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구라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필요하고 또 부족하고 또 필수적인 거고 이 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심리적 동인이다. 욕구가. 그래서 욕구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결핍이나 또 과잉 현상이 생길 때에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생기는 거죠, 사실. 동적인 것이고 또 새롭게 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새롭게 출현되는 게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사회적 욕구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사회적으로 체계화, 제도화한 것이 곧 사회복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범위나 강도, 지속 정도 등에서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제 아무리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가 다 이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바로 사회적 욕구라고 정의되는 욕구만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구의 의미를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의 의미는 대부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좋은 것, 또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연구에서 이제 중요성이 언급되는데요. 플랜트는 곧 생존과 자율이다. 욕구의 목적이. 밀러는 삶의 계획이고, 윌은 사회적 최저선에 대한 사회적 행위자의 의무를 욕구의 목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욕구는
인간의 생존이라든가 자율, 또 생활의 계획 및 사회적 행위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어야 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는 욕구가 문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구의 구성 요소를 위일이 얘기했는데, 욕구가 인간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목적, 또 목적의 소유자인 인간, 목적의 수단이 되는 조건, 목적이 생기는 상황이 항상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는 C를 위하여 B를 요구한다 했을 때, 단 D가 없는 상황 때문에 B를 요구한다라는 문장에서 B를 펜이라고 하고 D를 타작이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타자기가 없다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욕구의 개념에는 이런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욕구가 이 미충족 상황은 왜 발생하며 아울러 그러한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충족되지 않은 욕구, 이거를 잘 충족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주로 연구 문제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이러한 욕구 충족의 여러 방안들 중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집합적 도움, 즉 원조 행위를 연구 주제로 삼는 학문 분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욕구에 대한 연구는 바로 사회복지학의 출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일찍이 사회복지학을 욕구학이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욕구의 분류입니다. 인간의 욕구로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핍될 때 갖는 공통적인 욕구라고 이제 인간의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한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는 완전 유명하죠,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래드 쇼 욕구, 이것도 이제 매우 좀 중요하니까 여기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제 그런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이제 부족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욕구를 느끼는데요. 보통 인간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이제 무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는 첫째, 이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사랑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 자아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욕구 5단계라 그랬는데요. 이 5단계는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5단계는 단계별로 욕구가 충족돼야지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리적 욕구 제일 1단계죠.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아주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죠. 일단 뭐 제일 어떤 기초적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자면은 배고프다, 갈증이 난다, 잠이 온다, 그다음에 성욕, 뭐 필요 등 어떤 1차적인 그런 감각적 자극과 연관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리적 충동은 유기체의 생물학적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충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이게 충족이 되면은 다음 이제 안전 욕구로 올라선다 이거죠. 안전의 욕구는 개인이 환경 내에서 안전성, 안락함, 평정, 평온 등으로 적절히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랑과 소속 욕구로, 이제 그 1단계는 생리적 욕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뭐 외부 침입 이런 것도 안전한 그런 욕구가 충족됐을 때 비로소 건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고, 개인은 또 한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애정적 관계 형성, 또 중거 집단의 애정, 사회적 소속감, 선호 등을 갈망하는 욕구가 나타난다 이거죠. 다음에는 사랑과 소속 욕구를 넘어서 자아 존중의 욕구는 뭐냐? 곧 자신의 성취나 성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즉 자기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죠. 이러한 욕구는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신뢰감, 자신감, 자기개발, 긍정적 자아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제일 꼭대기가 있는 게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자아를 실현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재능,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본인들마다 원하는 그런 그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위인들 중에서 누구를 닮을 것이다든가 누가 롤모델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그런 유형을 사람이 본인이 되겠다는 것이 그런 욕구입니다. 다음 이제 피터스하고 배는 여기 이제 생물학적 욕구하고 기능적 욕구하고 기본적 욕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게 이제 생물학적 욕구는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메슬로우에 의한 그 생리적 욕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 욕구는 문화적 생활 수준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이고, 기능적 욕구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수행이 당면한 목적을 추구할 때 요구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이제 밀러도 도구적 욕구하고 기능적 욕구, 본질적 욕구로 구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브레이크 브루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상적 욕구하고 우발적 욕구로 나눈 이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욕구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정상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욕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발적 욕구는 그 일상생활의 욕구보다는 절박성 정도에서는 좀 덜하지만은 특정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욕구, 당면한 그 수업 수행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브루크는 일상생활의 욕구와 우발적 욕구를 들었다.
다음 브레이브루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에 그 브레이드 쇼의 욕구는 뭐냐? 욕구 인식 기준에 따라서 욕구를 분류했습니다. 앞에는 다 욕구의 특성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했는데, 브레이드 쇼는 욕구 인식 기준에 따라 욕구를 분류했는데, 그 네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다. 규범적 욕구, 감지적 욕구, 표현적 욕구, 그 다음에 비교적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나 행정가,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문가나 행정가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를 일단 규정하는 것인데, 그 미리 바람직한 욕구 충족 수준을 정해놓고 이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대해서 욕구의 정도를 규정하거나, 또 최고의 욕구 수준을 정해놓고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서 욕구의 정도를 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그 빈곤 연구에서 사용된 그런 최저 생계비 계측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규범적 욕구의 개념을 이용하였죠. 다음 감지적 욕구는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본인 느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구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물어서 파악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허위 욕구로 판명되는 위험을 안고 있죠. 그죠? 본인한테 물어서 파악하니까. 다음 셋째, 표현의 그 표현적 욕구는 이런 그 앞에서 설명한 감지적 욕구 실제 상황에서 욕구 충족의 추행위로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즉 수요라고 할 수 있죠. 표현, 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의료라든가 보건의 욕구 파악에서 많이 이용되죠. 실제로는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사람 수로 파악되는데, 대체 그 비교적 욕구는 뭐냐?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인접하고 있지만 경제 사정이 다른 두 동네의 욕구 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네 가지 욕구는 각각 다른 인식 기준에 의하여 정의한 것이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각의 정확한 욕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논하는 인간의 욕구는 두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기본 욕구를 걸러내는 과정이고, 기본 욕구들 중에서 사회적 욕구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논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아니라 이거죠. 인간의 욕구 중에서 기본 욕구를 걸러내고, 또 그 기본 욕구 중에서 어떤 그 개인적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를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욕구의 분류로 기본 욕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이제 공통적이고, 기본 욕구는 인간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기본 욕구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일정한 수준이 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본 욕구라는 말 속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그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규범적 선언이 내포되어 있죠. 기본적 요구.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삶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인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지켜지고 헌법에서 부여된 헌법에 갇힌 인간다운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는 이제 충족되어야 될 것이다. 또 욕구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이데올로기의 여러 분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주의 사상이 있고 또 막스주의 이념이 있고 페이비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부담 또는 필요학적 비용이라고 그 욕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화가 이제 고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주의 사상 같은 건 안 맞죠. 도덕적 부담이라도 필요학적 비용으로 간주한다. 또 막스주의 이념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계급의 전리품이나 또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 지불한 몸값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죠.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그죠? 페이비언주의 사상은 어떠냐? 이제 시민권으로 인식한다 이죠. 당연히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그래서 페이비언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사회정의와 또 사회통합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욕구의 충족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비언주의의 그 사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좀 설명드리면은 그 욕구 개념의 개발의 시초는 시드니 웹이 1911년 자신의 저서 사회의 필수 기반에서 소개한 국민 최저선의 개념입니다. 국민 모두가 생존 가능하고 빈곤이 제거되는 수준이죠. 이런 경우에는 국민 최저선은 국가가 충족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국가 행정이 이제 기본이 되죠. 특히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즉 살펴보면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최저생계비, 뭐 국민주택 최저지원, 의무교육 현안, 가건세 면세점 등은 모두 국민 최저선의 개념에서 연유한 것이죠. 참고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죠. 다음은 사회적 욕구로, 욕구 불만 상태의 개인은 욕구를 해결하고 하지만은 이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원의 양이 항상 제한되어 있죠. 항상 부족되죠.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규모 집단을 통한 상부상조한 기본욕구 충족 방식은 부적절하게 되죠.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뭐 규모도 작고 그런 욕구도 좀 다양화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하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 가족, 뭐 동네라든가 그런 지역 공동체 이런 데 집단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지금 현대로 보면 비공식적으로 도와준다고 원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부상조형으로서 기본욕구 충족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산업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그 현대사회는 상당히 그 특성이 다르죠. 과거하고. 그런 그 농업사회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컨대 뭐 대량 실업이라든가 또 경기 침체, 직업병, 환경오염, 뭐 교통사고, 뭐 산재 이런 게 많잖아요. 이혼 증가 뭐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고, 또 성인병, 또 노인병 이런 같은 것이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욕구는 어떤 그 개인이나 가족, 소규모 집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어떻습니까? 개인에게서보다도 사회 전체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티트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복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스웰페어. 즉 비복지와 같은 이러한 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때문에 개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런 욕구는 사회적 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항싸움과 같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 방법이 사회 공동적이다. 또 욕구 해결의 주 동기를 이윤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를 이런 그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우선 해결 방법이 사회 공동적이다. 이게 뭐냐? 사회가 산업화 될수록 사회적 위험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이제 앞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추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또 가해자를 색출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97년도 이제 IMF 그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뭐 실업자가 대량 생산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이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대량 실업이 돼서 갑자기 이 소득이 없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병폐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럴 때 가장의 파탄의 책임을 실업자 개인에게 돌릴 것인가? 또 그를 해고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책임을 묻을 것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해결의 책임을 물을 때가 마땅치 않죠.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결론 나는 것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욕구의 해결 방법입니다. 다음, 이윤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욕구 해결을. 그 사회적 욕구 충족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것하고 틀리죠. 사회적 욕구 충족 인간성 상실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겨냥하기 때문에 그 3자의 이윤추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어떤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윤 추구, 이런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본 욕구의 충족이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 사회적 욕구는. 그래서 그 특정의 그 구체적인 욕구가 사회적 욕구로 규정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 하는 결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욕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합의는 음식이라든가 주택, 의료, 교육, 실내 및 환경, 또 소비재, 또 레크레이션, 이웃 분위기, 대중교통 등과 같은 9가지 영역에 관한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통한 욕구의 파악에서 지적돼야 할 중요한 사실로, 사회적 욕구는 시장을 통한 그런 재화의 교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기본 욕구가 시장에서 매매 행위를 통해서 충족되죠. 만약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가 시장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은 사회 서비스 존재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기본적 욕구들 중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적절히 해결할 수 없는 욕구들로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기본적인 욕구로 1차 제한을 한 뒤에 사회 서비스의 개념으로 2차 제한을 가한 결과가 결국은 이제 사회적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본성을 지속적 욕구 생성과 함께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성에서 찾는다. 이게 단체, 이제 전체 집단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어떤 효용성 극대화의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는 그런 경제학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인간을 물질 우소적 존재로 단정하고, 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를 수요 공급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룬 정태적 사물로 인식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그리고 자유 경쟁은 당연하다. 약육 강식의 세 질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학 입장과 다르죠. 사회주의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속적 욕구 생성과 함께 그러한 욕구를 해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에서 찾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욕구의 측정입니다. 사회적 욕구 측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좀 어렵습니다. 사회적 욕구의 양과 질을 이제 파악해야지 재원 조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현존 사회복지학이나 사회과학의 수준에서 사회적 욕구의 측정을 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통일된 패러다임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욕구 측정이, 사회적 욕구 측정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과학적 정보는 접근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회적 욕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주요 정점은 누가 그것을 욕구라고 규정하느냐 하는 욕구 측정자의 선택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욕구 측정은 측정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판단과 서비스의 수급자의 견해 사이에는 심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또 규정, 어떤 규범적인 그런 잣대에 의해서 그 욕구를 측정해서 이제 그 자원을 배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 수급자의 입장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자원은 또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자들 사이에는 만족을 못하고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욕구는 다양하고 많은데 현실적으로 욕구 해결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적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되겠죠. 또 그런 자원을 또 배분할 때도 그런 수급자의 어떤 욕구에 충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왜서 그렇게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수급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빈곤조사인데요. 최저 생계비 조사라고 부르는데, 빈곤의 정의를 수치 표시할 때는 빈곤선, 빈곤 수준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빈곤선, 빈곤 수준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술적 빈곤선, 이런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이제 연구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연구자의 개인 판단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또 규범적 욕구가 전문가에게 있어 결정되는 사실과 연관되죠.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행정적 빈곤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복지 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적 빈곤선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한 브래드 쇼의 욕구 분류 설명 중에서 규범적 욕구가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과 연관되죠. 학술적 빈곤선. 이런 같은 경우는 규범적 욕구가 학술적 빈곤선 같은 경우는 연구자 개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빈곤 조사의 그 원조로 알려진 그 구수나 라운트리의 욕구 측정 그 조사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경우는 규범적 욕구에 기초하고 있죠. 결국은 그 사회적 욕구의 측정 문제는 규범적 욕구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또는 객관적으로 처리하냐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원입니다. 예, 자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대상자인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 그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자원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그 국가의 경제 상태에 비추어 투입하는 사회복지 자원 총량 비중이 자주 쓰이기도 하는데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그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12% 3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도 IMF 데이터인데 1위는 불란서로 31%, 2위는 핀란드로 29%, 3위는 덴마크로 28%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사회복지에 그 필요한 자원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부담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자원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유형 자원이냐 무형 자원이냐 뭐 유형 자원 같은 현금 현물 이런 게고 무형 자원은 서비스가 되겠죠. 또 인적 자원이냐 물적 자원이냐 또 공급자의 공급 동기를 기준으로 따른 구분으로 수급자의 권리에 의한 의무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급자 측의 선의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성격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원의 종류로는 이제 그 공공자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공공자원이 뭐 절대적이죠. 여기에는 일반 예산과 또 사회보험을 위한 조세, 그것도 뭐 상당히 중요하죠. 조세 비용이 있는데 일반 예산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정부가 다양한 조세 제도를 통해서 거두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을 위한 조세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고용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이죠. 이러한 기여금은 국가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징수되죠. 사회보험을 위한 특수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거죠. 사실 뭐 이게 강제적으로 이제 징수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에서 기여금을 부과하죠. 여기에다가 뭐 또 장기 요양보험료도 있잖아요. 건강보험료의 12.27%를 떼서 참고적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9%고 근로자, 사업자 반반수로 하고 건강보험료도 6.99죠. 그죠? 그것도 이제 근로자, 사업자 반반이고 그리고 또 고용보험 1.8%, 근로자
사업자 보험은. 산재보험은 이제 사업주만 이제 공제하죠. 근로자는 안 내고. 이건 이제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좀 상이한데,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보험의 기여금을 이제 부과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뭐, 상당히 사회보장제도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이 자원을 만들고 있죠. 그럼 여기 조세 비용은 정부가 비용은 지출하지 않지만은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실제로는 비용을 지출한 효과를 얻는 그런 자원들이죠. 근데 이제 부자들은 뭐 세금 많이 내는데 또 빈곤한 사람은 뭐 세금을 별로 많이 안 내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세금 감면해 준 게 큰 혜택이 아니다 뭐 그런 논란도 있죠. 아무튼 조세 비용은 그 예를 들자면은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징수돼서 감면해 주고 있는 거. 이런 같은 경우에 정부가 직접 자녀 양육비를 제공하지는 않지만은 감세된 금액만큼을 자녀 양육의 욕구를 가진 가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다음은 민간자원입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적 자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민간자원의 역할도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의 종류로는 이용자 사용료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부담하는 비용,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바우처 이용 시 자기 부담하는 거, 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내는 자원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금액, 또 기업이 지역사회 푸드뱅크 위해서 식품을 무상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기업복지로 기업이 종사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자녀 학비 보조와 사원주택, 직장 보육시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또 비공식 자원으로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으로 가족, 이웃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공급의 역할입니다. 이 사회복지에서 정부와 그 민간 부문의 역할은 욕구와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이제 있는데요. 첫째, 자원 중개의 역할입니다. 중개 역할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찾아내고, 일단 그 서비스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이거 못 찾아내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돼 가지고 이런 그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 큰 상황으로 몰리고 이런 경우가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할 때 이 자원 중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같이 가서 신청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또 제대로 또 전달되는가 확인하는 이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분야가 확대되고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제도에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찾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러분 같은 분이 해당되겠죠. 사회복지사는 나중에 되실 건데,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그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갖고 찾아온 주권자나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낼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중개자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방황하다가 서비스 그 탐색 노력을 아예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으로 클라이언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그런 그 비공식 자원을 그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또 주민들을 현존 서비스에게 연결시켜 줘야 된다. 링크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역할입니다. 중개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아드보카팅 롤이라고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뢰인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 타인의 그 어떤 명분을 호소하는 자예요. 명분과 제한에서 논쟁하는 자로 이게 뭐 부당한 걸 가지고 비합법적 수단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클라이언트나 이분들은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이런 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앞으로도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기회도 이제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 도전적인 행위로 비출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자기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그 의뢰자들의 그 애로사항 때문에 이제 옹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의하거나 또 그런 대결해야 될 상황이 처해서 실직도 당할 우려가 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이제 잘 해야죠. 이게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그 직업적인 윤리관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적절하게 그 합법적으로 그런 옹호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동원 역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이나 조직들이 공동체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싶은 동기에서 출발해서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활동이죠. 지역사회 조직의 핵심적인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 지역사회 내에서 현존한 자원이 그 욕구나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새로운 서비스를 동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노력은 이런 자원 동원 역할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현존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해가지고 어떤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성원의 욕구에 부합한 그런 새로운 자원을 그런 창출해내는 활동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달체계입니다. 전달체계의 어떤 그 개념은 사회복지는 그 조직적 환경 여하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데요. 아무리 어떤 그 욕구가 찾아내고 또 자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 전달체계가 잘 안 되면은 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죠. 복지가. 그래서 전달체계도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사회복지기관들부터 동시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 생계도 유지도 어렵고 또 주택도 불량하고 또 가구원 중에서 탈선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 기회도 또 자녀들 상실하고 건강도 어렵고 아픈 사람 많고 또 가족 성원 간의 불화, 사회보조금도 이렇게 복잡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조직적인 환경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로 공사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전체 연결망이 어떤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하위 체계인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요 원칙을 좀 설명드리면은 우선 행정구조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차의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좀 두 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정구조적인 측면은 수급자의 욕구가 최선의 행정적 지원이 조건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복지기관이 수행하는 기능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 구조 원칙 7가지 있는데요. 이거 좀 잘 알아두시는데, 첫째, 기능 분담의 체계성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그 정부에서 그 상부에서부터 하부, 또 하부에서 상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어떤 그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보건복지부다. 이러면 상부 체계의 주기능은 복지부, 중앙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계획 및 통제하고, 그 밑에 시도는 뭡니까? 기획 감독, 지도 감독을 맡게 된 중간 체계죠. 요거는 책임 기능 및 서비스 제공 기능에 초점 맞추고, 또 시군구, 그 밑에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는 하부 체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일선에서 클라이언트와 접촉을 가장 빈번하게 하는 그런 초입 기능이죠. 서비스 제공 기능을 주로 맡게 되는 것이죠. 다음,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바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좀 단순한 이런 일은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비전문가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분담을 해야 되죠, 업무를. 그래서 그 전문가가 채용에 수반된 높은 인건비 전략을 위해서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업무 분담이 이제 요구됩니다.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구분을 함으로써 행정비를 이제 저감시킬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이라든가 진단 이런 걸 어렵잖아요. 또 서비스에 대한 판정, 평가, 뭐 자원봉사자 관리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이건 전문적 성질이죠. 그러나 이제 기록 보호, 뭐 단순하게 보고서 정리라든가 보관, 현금, 부품에 전달하는 거.
또 수급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거, 이런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잘 분단돼가지고 잘하듯입니다. 전문상의 분담의 원칙은 이제 그렇고요. 다음은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가 사회의 한 제도로서 존재하는데 서비스 공급자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에게 책임지는가? 사회에 대한 책임은 사회로부터 사회복지관이 어떻습니까? 그 사회복지기관이 위임받은 소정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의 그 불만이나 비판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다음 전문가 협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문가로서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전문가다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문가로서 무능력이나 비리가 드러나면은 그에 따른 행정적 처벌은 물론이고 전문가 협회가 해당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 용이성의 원칙입니다. 그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 편리한 곳에서 이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욕구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접근의 용이성으로 서비스와 욕구의 연결 상태, 전달 체계상의 접근 용이성을 보는 측면 두 가지로 클라이언트 측면과 이제 공급자 측면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아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또 심리적으로 소외의식이나 차별적 대우가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담의 없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그런 장소에 클라이언트를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이제 공급자 측면은 이제 잠재적 수급자를 발견해낼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기를 꺼려하거나 사회복지기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전달 체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 조정의 원칙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을 선정하거나 책임 전문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획, 자원의 배분과 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 간의 협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경기도를 예를 들었는데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복지단을 통합해서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입니다. 현대사회 사회복지는 어떤 지역사회 참여인데요. 공식적 사회복지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복지 체계 복지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활용해야 되겠죠.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다음 조사 및 연구의 원칙입니다. 계획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지대하지만 이제 활동 영역은 광범위하죠. 그런데 이 조사 연구 활동의 어떤 이 성패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가 좌우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 그 서비스 공급자 측면을 보면 첫째, 이 공급자는 주로 직접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죠. 하부 전달 체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주로 포함되는데, 첫째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국민이 뭐 성이나 연령, 지역, 종교, 인종, 지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복지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공개적으로 규정되니까 적격 여부나 전문가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도 있죠. 무조건 뭐 다 그렇게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복지 자원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평등하게 이렇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평등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재활 및 자활의 목표의 원칙입니다. 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외한다면 이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일시적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 적절성의 원칙은 자활 및 재활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서비스 양과 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적 전달 체계는 전문가가 감지된 욕구와 규범적 욕구를 최단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이상적 전달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좀 포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욕구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는 교육, 의료, 주택, 소득, 사회 적응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게 하죠. 그래서 서비스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다양한 욕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괄성의 원칙은 이제 살펴봤고, 다음 지속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점차 정상화에 접근하는 발전 과정에서 특정 기간별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달라지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런 변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재활 및 자활의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모든 서비스는 자활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 하일 체계의 통합인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분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혼합 형태로 살펴보겠는데요. 공공부문에서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 수급 자격, 급여 수준, 재원, 또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2년 8월부터 운영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외에 정부의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의 모든 복지 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대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정부는 또 지역 특성이 또 있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한데 지역 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전달 체계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군구를 통해서 제공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지역별 복지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전달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죠. 또 특수한 그런 욕구에도 적절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죠. 융통성 있게. 그러나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경쟁을 또 유발시켜서 물론 서비스질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은 또 지역 간의 어떤 재원 이런 것에 따라서 불평등이 야기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사회 통합을 이제 저해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가 클 수가 있죠. 또 중앙정부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지속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게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형태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합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정부가 재원화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민간 부분도 민간사회복지관이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의 축소, 또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고, 또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관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혼합 형태로는 사회 서비스는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되 그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혼합 형태가 되겠죠.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회복지의 하해체계의 통합으로 잠시 살펴보면은 욕구와 자원에 이제 불일치다. 이게 뭔가 하면 욕구, 자원, 전달, 구성 요소가 삼일체가 현실적으로 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뭐 돈이 없죠. 사실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적어놨는데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욕구 양에 비해서 욕구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미해결 욕구 또 미충족 욕구가 상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 아시겠고, 다음 욕구와 자원의 인위적 균형을 이제 있는데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은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부문은 국고지원, 또 이용자의 부담금이나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 인상이라든가 징세 비용 절감, 또 세원 발굴, 과세 표준 확대, 공공요금 인상, 추경 예산 편성하는 거, 채권 발행하는 거, 차관 도입 이런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 민간 부분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모금 활동이라든가 또 이용료 인상, 차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에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째, 브레드 쇼의 욕구 인식 기준에 따른 인간 욕구의 유형 분류 4가지를 설명하시옵니다. 둘째,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종류를 나열하고 각각 설명하시옵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기본 원칙을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